김정은의 일상생활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북한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원산 특별구역은 단순하게 김정은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평범한 거주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오직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욕망과 일시적인 갈망까지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독립된 우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의 개인 경호 부대였던 974 부대에서 직접 복무하다가 탈북한 강진 씨의 생생한 증언에 따르면 이 거대한 구역은 마치 중세시대의 절대적인 왕국처럼 통제되며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최고 정예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며 공식적인 허락 없이는 파리 한 마리조차도 절대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끊어졌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아주 비좁고 열악한 아파트에 고통스럽게 모여 살아가고 있지만 김정은의 특별구역은 사람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영토를 끝없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넓은 구역 안에는 그의 직계 가족들조차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금지된 별도의 건물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부라고 불리는 가장 은밀한 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의 아내들도 심지어 그가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고위 간부들조차도 이곳만큼은 예외 없이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 공간은 오로지 김정은 개인의 끝없는 쾌락과 방종을 위해서만 설계되었으며 모든 방에는 김정은이 갑자기 부를 때를 대비해서 젊은 여성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수많은 최고급 자동차들이 이 특별구역을 향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가 터질 듯이 거대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강진 씨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화려한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때로는 다음날 새벽 2시나 3시까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단 5명에 불과한 최고위층 남성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북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30명에서 과거 북한 사회에는 국가 지도부의 인력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올과라는 조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부 친구들이 10년 동안이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소문이 항상 떠돌았습니다. 이곳에 선발된 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혹한 신체 검사를 거쳐야만 했고 심지어 처녀성을 확인하는 끔찍한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978년 김일성 통치 시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기품조라는 조직은 국가의 최고 지도부를 헌신적으로 모신다는 화려한 명분을 겉으로 내세우며 아주 은밀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갈 사람들은 보통 아직 어린 10대 시절에 일찌감치 선택을 받게 되며 국가와 최고 지도자를 위한 매우 영광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식의 거창한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들 역시 자신의 딸이 조국을 위해 위대하게 봉사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가족과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가족들은 자신의 딸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다시 볼 수 없게 되며 때로는 평생 동안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는 지독한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2018년에 북한을 탈출하여 2020년에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탈북민 김서아 씨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 중앙당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전국 각지의 학교를 직접 돌아다니며 키가 가장 크고 외모가 가장 눈에 띄게 아름다운 학생들을 샅샅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 조직이 가장 거대하게 운영되었던 전성기 시절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했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서 크게 3가지의 전혀 다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인 가무조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고위 간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공연을 담당하며 종종 모란봉악단이라는 위장된 이름으로 대중 앞에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인 행복조는 당 간부들의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사가 되어 그들의 신체 관리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진정한 공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만족조라고 불리는 3번째 그룹입니다. 한편 이 핵심적인 그룹에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만약 그들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까다로운 검열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은 고위 간부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강제로 배정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거짓된 명예를 부여한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군사적인 직함을 수여하고 장교라고 불렀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그저 권력자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이자 물건처럼 비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대략 25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은퇴는 겉으로는 그들에게 마침내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대가로 무거운 침묵을 강요받는 끔찍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퇴하는 소녀들은 각자 4,000달러라는 돈을 지급받았지만 만약 그동안 겪었던 비밀 중 단 하나라도 밖으로 누설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혹하고 심각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이 기쁨죄에 속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나중에 경호원이나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최고위 엘리트 계층의 남성들과 결혼하기도 했고, 김정은이 살고 있는 화려한 환상의 세계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는 비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974 부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대는 과거 김정일의 개인 경호 부대였으며 오늘날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복무하고 있는 특별한 군사 조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도자의 목숨을 보호하는 경호 임무만을 수행하는 부대가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상의 상식과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완벽한 환상 세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거대한 인프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구역 안에서 김정은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채 완벽한 고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개인 정원 밖에서는 어떠한 사회생활도 전혀 하지 않으며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 단 한 번도 교류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린 잔혹한 정책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직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떤 소원이든 말하는 즉시 이루어지고 어떤 갈망이든 순식간에 충족되는 완벽하게 보호받는 거품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치는 창성구역에서는 경호원들이 첫 눈송이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거센 눈보라가 마침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빗자루를 들고 쉼없이 눈을 쓸어야만 합니다. 그 고된 작업이 이틀이 걸리든 사흘이 걸리든 무조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기쁨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어린 자녀들이 즐겁게 눈싸움을 하며 놀기 위해서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하고 신선한 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장면을 머릿속으로 잠시만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북한의 수많은 가족들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얼음장 같은 집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끔찍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자신들이 아끼던 가구까지 불태우고 있는 반면에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은 다 큰 성인 남성들은 독재자의 어린 가족들이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며칠 동안이나 눈을 치우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끔찍한 고통을 무참히 짓밟고 소수의 탐욕스러운 쾌락을 가능하게 만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운영 방식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가족의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처럼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들을 지키는 경호원들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겨우 5살이나 7살에 불과한 아주 어린 나이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대장님이나 공주님이라는 극존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불러야만 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교육자들은 한 번 이 환경에 발을 들이는 순간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무서운 비밀 유지 규정에 평생 동안 얽매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김정은 가족이 신성한 존재라는 거짓된 환상을 끝없이 유지시키는 거대한 기계 장치의 부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화려한 연회에서 봉사하는 여성들 역시 자신의 통치를 받는 불쌍한 인민들은 매일같이 옥수수와 양배추 쪼가리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연명하고 있지만 정작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말 그대로 의학적인 응급 상황에 처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확실한 정보에 따르면 그의 체중은 2013년에 90kg이었던 것에서 오늘날에는 무려 140kg까지 기형적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10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kg이라는 엄청난 체중 증가를 보인 것입니다. 겨우 170cm에 불과한 그의 작은 키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그의 체질량 지수는 무려 48.4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그를 심각한 초고도 비만 환자로 분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급격한 체중 증가는 결코 평범한 음식을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과거 그의 전속 초밥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는 김정은의 매일 식탁에 스위스산 최고급 에멘탈 치즈와 프랑스산 푸아그라, 그리고 일본산 참다랑거와 러시아산 최고급 캐비어가 끊임없이 올라온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들은 어쩌다 한번 특별한 날에 즐기는 사치가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식단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눈송이처럼 아름다운 마블링으로 유명하고 1파운드에 수백 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고베 소고기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살짝 덜 익힌 상태로 그에게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씁쓸하고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프랑스산 최고급 푸아그라와 일본의 비싼 소고기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에도 그는 비행기로 멀리서 공수해온 빅맥을 억지로 먹으면서 입가심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북한 내부에는 햄버거를 파는 매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지도자 한 사람의 기형적인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물류 시스템을 동원하는 이 끔찍한 모습은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16년에 김정은은 브라질산 최고급 커피를 수입하는데 무려 92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북한의 가정이 매일 먹을 기초적인 쌀조차 구하지 못해서 심각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오직 커피콩을 사들이기 위해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 커피의 단가는 1파운드당 무려 수백 달러에 달하며 김정은의 통제할 수 없는 끝없는 포금 습관 역시 그의 식탐 못지않게 극단적이며 이것이 전 세계의 안보와 연결될 때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샴페인으로 알려진 크리스탈은 원래 과거 러시아의 황제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던 최고급 술이며 한 병당 가격이 대략 219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식사 자리에서 겨우 한두 병을 마시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와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최소한 2병 이상의 샴페인을 기본으로 개봉하며 이것은 그저 가벼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가 진짜로 병적으로 집착하는 술은 바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와인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보르도 와인 10병을 거뜬하게 비워낼 수 있다고 주변에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무려 10병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교적인 모임에서 즐겁게 나누는 가벼운 음주가 절대로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을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 수준의 엄청난 폭음이자 위험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 거의 확실한 무서운 알코올 섭취량입니다.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화려한 연회에서 술에 잔뜩 취한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잔혹하게 제거하겠다는 끔찍한 결정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쥔 독재자의 폭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조합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한 독재자의 통제할 수 없는 술버릇이 자신의 혈육과 가족 구성원의 생사와 죽음을 순식간에 결정지을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북한 전역에 친애하는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노래의 선율과 함께 깨어날 때 평양의 거리는 위대한 영도자를 향한 대중의 헌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은은 화려한 용성관저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남은 하루가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그의 개인 비서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합니다. 공식적인 국가 선전 매체들에 따르면 그는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시간도 거의 없이 밤낮으로 헌신하며 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아침에 군수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이후 체조 공연을 관람하고 중앙통신사를 점검한 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한다는 식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한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민의 복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지치지 않는 지도자의 일상으로 대중에게 포장됩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선전 사례는 지난 2015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국영 매체는 김정은이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평범한 가죽 구두를 신고 백두산을 가볍게 등반했으며 눈 덮인 정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들은 그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산에 오르자 눈보라가 갑자기 멈추고 태양이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전을 넘어서 뉴스로 둔갑한 판타지 소설에 가깝습니다.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선전 기관들이 김정은이 섭취한 음식의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노폐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필요조차 없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했다고 문자 그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돌멩이 하나로 미국의 인공위성을 격추시켰으며 김정은은 불과 3살 때 총 쏘는 법을 배워 9살 때는 3초 만에 10발을 쏴서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명중시켰다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신화 창조는 체제 통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을 수행합니다. 김정은을 단순한 인간 지도자가 아닌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북한 정권은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반역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화장실조차 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완벽한 존재에게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겠냐는 논리입니다. 김정은의 겉모습과 외모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통치 방식이 가진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부터 입고 있는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각적 요소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각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옆머리를 짧게 밀고 윗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형태로 묘사되는 그의 헤어스타일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그의 가문과 독재 혈통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표하는 장치입니다. 이 독특한 형태는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꼿꼿하게 서 있어서 강한 권위주의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반중력 사다리꼴 머리라는 농담 섞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른바 김정은 스타일은 북한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국제 언론 플랫폼에서는 김정은의 머리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발사들은 보통 4가지 단계를 따릅니다. 귀 위쪽을 아주 짧게 깎고 옆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은 다음 윗머리를 약 4cm 길이로 넉넉하게 유지하고 왁스를 발라 뒤로 단정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권력자의 위엄을 위해 매우 세심하게 다듬어진 스타일입니다. 머리 모양 외에도 그가 선택하는 옷차림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는 검은색 가죽 트렌치코트를 입고 대중 앞에 등장했는데 이는 즉각적으로 북한 전역의 모방 가죽 패션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코트를 따라 입는 것을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값싼 모조품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당국이 직접 통제에 나섰습니다. 패션 경찰로 불리는 단속반이 거리로 나서 평범한 사람들의 인조 가죽 코트를 강제로 압수하기 시작했으며 최고 지도자의 고유한 스타일을 함부로 모방하는 것은 심각한 불경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죽 코트는 오직 김정은의 최측근과 고위 간부 등 신뢰받는 소수만이 입을 수 있는 특권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벌의 옷을 통해서 그는 사회적 유행을 통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절대 권력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특정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가 아주 조용히 자신의 옷차림을 바꾼다는 사실도 매우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대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종종 전통적인 인민복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대중과 역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날카롭게 각진 헤어스타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외양은 자신이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권위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민들이 한국 영화를 몰래 소장하거나 케이팝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처형하고 수용소로 보내는 반면 정작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본인은 서구 문화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끊임없이 자력갱생과 민족적 자주성을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서구 문화가 가진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나 서양 영화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억압되지만
김정은 스스로는 할리우드 영화의 열렬한 광팬입니다. 그는 007 시리즈를 매우 즐겨보며 다양한 슈퍼히어로 영화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개인 전용 극장 안에서 그는 고위 간부들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된 이 영화들을 수시로 상영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서구 세계에 대한 그의 집착은 단순히 영화 감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스키를 타기 위해 알프스 산맥으로 여러 차례 최고급 휴가를 떠났고 프랑스 리비에라 해변을 따라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미키마우스 귀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디즈니랜드 파리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북한 주민들은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을 만끽했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존재합니다. 가장 이중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은 2018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한국의 유명 K-팝 스타들을 평양으로 직접 초청해 공연을 열도록 하는 전례 없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중문화를 미 제국주의에 타락한 도구라고 악마화하는 데 앞장섰던 정권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디즈니 측이 해당 캐릭터의 사용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국립극장에서 미키마우스나 곰돌이 푸 같은 디즈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공연을 기획하고 관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진정한 비극은 외부 세계에 대해 아주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가진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정작 자신들의 지도자가 매일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바로 그 오락물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이 개인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며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여유롭게 관람하는 동안 북한의 평범한 가족들은 한국 드라마가 가득 담긴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몰래 들여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소지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형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최고 지도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도덕적 제재 없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사치스럽게 서구 매체를 마음껏 소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맺고 있는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는 그의 심하게 뒤틀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며 그가 심지어 반려동물조차 어떻게 냉혹한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수말 19마리와 암말 5마리를 포함하여 총 24마리의 최고급 오를로프 트로터 종말들을 김정은에게 특별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농사나 짐을 끄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제국의 황제들이 각별히 아꼈던 귀족적인 혈통의 품종으로 개별적인 가치는 혈통의 우수성에 따라 한 마리당 1,00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푸틴이 시도한 첫 번째 반려동물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도 그는 두 정권의 깊어지는 파트너십을 굳건히 상징하는 의미로 김정은에게 우수한 말 30마리를 대량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진정으로 모순되고 혐오스러운 이유는 김정은이 수백만 달러의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도 있는 말들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넉넉하게 받아 챙기는 동안 대다수의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당에서 배포하는 선전용 사진 속에서나 그런 훌륭한 동물을 구경할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고급 승마에 대한 김정은의 병적인 집착은 수도 평양의 미림 승마구락부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시설을 건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62만 7천 제곱미터라는 끝없이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이 시설은 세계 어느 곳의 최고급 독점 승마 센터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이 구락부 안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및 야외 트랙은 물론이고 최고급 장비를 갖춘 동물 전용 병원과 우수 품종 번식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까지 빈틈없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승마를 즐기는 기본 요금이 시간당 10만 북한원, 즉 미화로 약 1,000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겨우 $2 남짓에 불과한 척박한 나라에서 단 1시간 동안 말을 타는 데 드는 비용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구락부는 사실상 북한의 소수 부유한 특권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했으며 국제 전문가들은 이곳이 정권의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불법적인 지하 도박 운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이 기초적인 대중교통 수단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 동안 김정은의 최측근 엘리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살 수 없는 집보다 더 비싼 동물들을 이용해 짜릿한 경마 도박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8년에 그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양측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상징으로 한국의 대통령에게 북한의 토종견인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습니다. 이 개들은 남북의 평화로운 협력과 긍정적인 선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평화의 사절단으로 아주 화려하게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후 김정은은 돌연 평양 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반드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자본주의 문화에 썩어빠진 상징이자 심각하게 타락한 유행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외국 화폐 전용 상점에서 최대 3,700달러나 되는 거금을 지불하고 말티즈나 시추 같은 서양 품종의 개를 가족처럼 정성껏 키우던 수많은 평양 시민들은 대중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김정은이 떠나는 모든 여행의 과정은 마치 철저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무대 위의 웅장한 공연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공식적인 주력 전용기는 참매 1호라고 불리는 구소련 시대의 일류신 62 기종입니다. 이 비행기는 1995년에 처음 생산된 낡은 모델이지만 내부는 세계 최고급 5성급 호텔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안락하고 화려하게 특별 개조되었습니다. 비록 기체가 너무 오래되어 30년의 연한을 넘기는 바람에 장거리 국제선 노선에는 투입될 수 없지만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 김정은은 약 2,4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우크라이나산 안토노프 148 기종을 예비로 넉넉하게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현대식 항공기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대한 방탄 열차입니다. 밝은 노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그어진 이 짙은 녹색의 거대한 열차는 이미 세대를 이어 김씨 일가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상세한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 열차는 약 90개의 긴 객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최고급 호텔 수준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넓은 접견실과 안락한 침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와도 연결되는 위성 전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설비 덕분에 그는 기차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중에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직접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평양과 같은 도시 내부를 이동할 때 그가 탑승하는 개인 차량은 무려 약 18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최고급 방탄용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입니다. 또한 비교적 짧은 거리의 해안 지역이나 강을 이동할 때는 호화로운 개인 요트나 특수 제작된 소형 잠수함을 유유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군부대 산하의 작은 수산 사업소를 시찰하기 위해 무려 700만 달러에 달하는 초호화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타나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극단적인 이동 수단들은 북한 내부에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적 계급 구조와 특정인 한 명에게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부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가장 선명하고 잔혹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은 단지 한 남자가 누리는 끝없는 탐욕과 무절제한 사치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모든 소중한 자원과 부가 단 한 사람의 손에만 독점적으로 집중될 때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규모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회적 사례 연구입니다. 김정은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극단적인 권위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종착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순간적인 변덕과 이기적인 욕망이 수백만 명의 고귀한 생명과 인간적인 존엄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잔혹한 세상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철저하게 파헤친 오늘 영상이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끔찍한 현실에 대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